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쓰리랑 여사의 땅따먹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저희 완전체로 다 모였는데요. 이렇게 4명 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는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네, 먼저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둘루코 백제 이게 대항력 아닐까요? 그렇죠. 예. 예, 우스갯소리로 뭐 둘루코 배째도 맞고 들어와도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들어와 다 들어와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항력이라는 게, 네. 그 표현 자체가 아마 조금 이제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학문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원래 계약이라는 게 이제 계약할 때 약자가 여러분 약속할 때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약속을 체결한 사람들, 그 계약의 효력은 약속을 체결한 그 당사자 간에만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네.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 계신 분한테 네. 뭐 매매 대금 주세요. 네. 이분한테 팔았는데 그죠? 이분에게 매매 대금 네.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이제 효력이 미치는 게 이제 원칙인데 네. 이 계약의 효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제3자 누구에 대해서도 그걸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이제 권리를 등기하게 되면 공시하게 되면 공시 누구에게도 다 볼 수 있도록요. 공시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데 권리를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힘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힘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이제 그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요건이 이제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 또 하나가 이제 점유, 이제 인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제 주택의 경우에 뭐 입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보다 이제 후순위, 예를 들어서 은행이 그 후순위로 이제 거래당이 이제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보다도 이제 우선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이제 먼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전입 신고하면 그냥 그날로 바로 그냥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입 신고 다음 날 영시라는 것 자체를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그날 전입 신고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날 이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이제 밤 자정부터 그죠? 0시부터 네. 오전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입 신고하고 그날 밤 0시까지는 좀 가슴을 졸이고 자, 이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도 같이 또 네.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 하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달리기를 할 때 1등, 2등, 3등까지 딱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3등보다 2등이 먼저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 그렇죠.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네. 받는 네. 권리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네, 네. 도장 네.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달리기를 쎄빠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아까 대항력 일단 우선 변제권은요. 그 기본 전제 자체가 대항력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주택에 세를 들어가시는 임차인분들, 세입자분들은 당연히 주민등록하시고 이제 입주, 이제 점유하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내 권리, 그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요. 이 물건이 만약에 이제 그 임대인, 그 소유자분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경매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내가 대항력이 있음을 전제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게 되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일반 채권자, 그다음 나보다 후순위로, 예를 들어 후순위로 건재당을 설정했다든지 그런 은행들보다도 내가 먼저 그 전세금, 그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제 우선 변제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너무 자꾸 학문적으로만 이야기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하는 건 아닌가요?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일자가요. 이제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2021년 가령 7월 12일에 이제 근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 또 9월 13일에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항력과 이제 확정일자, 즉 이제 아까 대항력은 아시죠? 이제 전입신고하고, 그죠? 점유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계약서 들고 가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까지 이제 그 계약서에 이제 도장, 날짜 도장 받는 겁니다. 그걸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그 확정일자까지 이제 받았어요. 9월 13일에. 그 다음에 22년 3월 5일에 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또 가압류를 했네요. 그 다음에 22년 5월 10일에 다시 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근저당이 이제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이제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 그게 아까 우선 변제권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이제 배당을 받아가야 될까요? 지금 여기 사례에서는요. 21년 그죠? 7월 네. 10일 근저당. 그죠? 당연히 21년 7월 10일 근저당이 먼저 선순위로, 근저당이 가장 먼저 설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21년 9월 13일에 그죠?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이분은 우선 변제권도 있으니까 그 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와 이제 근저당은요, 사실 가압류는 등기는 지금 가압류가 먼저 됐어요. 그죠? 가압류가 먼저 됐는데 근저당은 등기는 나중에 됐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가압류는 가압류권 자체가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가압류는. 근데 이제 근저당은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잖아요. 이때 우리 법원은요, 이 두 가지는 동순위로 가서 채권에게 이제 안분해서 이제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낙찰자가 이제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거든요. 경매에서 낙찰 받으신 분이 그 인수하지 않는 권리 중에서 가장 선순위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제 후순위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소멸하니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하시는 우리 이제 중개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전세, 뭐 임대차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이제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근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그보다 후순위에 있는 지금 아까 대항력과 확정일자 설령 근저당권의 채권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경매 들어가면 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여기 있는 임차권도 후순위니까 같이 소멸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증금, 전세금 금액이 좀 컸을 때 못 받고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위험하니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중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또 다른 예시를 가지고 같이 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일이 가령 22년 5월 16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요.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5월 16일에. 그러면 일단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입니까? 대항력은 5월 17일 0시. 그죠. 5월 17일 바로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우선 변제권도 있다 그죠. 즉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 성립일은 역시 언제입니까? 5월 17일. 5월 17일이다 그죠. 다른 예를 보시면 22년 5월 16일에 또 역시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 5월 17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보통 전입신고 하시고 이제 계약서를 안 들고 가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자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입니까? 5월 17일. 5월 17일이다 그죠. 대항력 발생일은. 그럼 우선 변제권 성립일은요? 역시 우선 변제권 성립일도 5월 17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전입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확정일자를 이제 그 다음 날 받게 되면 일단 대항력 발생일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네. 차이는 없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이제 성립일은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바로 우선 변제권은 일단 성립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5월 16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 17일에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18일에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입니까? 5월 5월 17일. 그죠? 예. 5월 17일에 네. 전입 신고한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네, 네, 네. 우선 변제권 성립일은 언제죠? 5월 18일. 그죠. 5월 18일에 확정일자를 네.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5월 18일에 우선 변제권. 그러면 보세요. 중간에 5월 17일에 근저당이 있다, 그죠? 네. 근저당이 있으니까 네. 배당 순위는 자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야 될까요? 근저당 근저당. 그죠.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5월 18일이니까 네. 5월 18일에 우선 변제권이 생겼으니까 근저당은 5월 17일이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그죠. 네. 확정일자를 계약서를 받아주시는 잘 게 챙겨가고. 그죠. 약속 잘 챙겨가서 네. 확정일자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손해가 같습니다. 발생하겠다. 그죠? 자 이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근저당의 경우에 내가 이제 우선 변제권은 예를 들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만약에 됐다라면 그분은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근데 아예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면 그 금액만큼은 네. 가장 먼저 근저당이 설령 먼저 설정됐다 네,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 네, 권리를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최우선 변제권 성립 요건. 먼저 이제 첫 번째가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해야, 그죠? 소액 네, 보증금. 네, 네.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 요건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전 이제 그 부동산이 결국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이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되거든요. 네. 그 등기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즉 전입 신고하고 전입 신고하고 인도 점유를 하셔야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이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역시 최우선 변제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네, 이제 확보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보통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제 배당 요구 안 하고 하는 뭐 그런 그렇죠. 소위 많더라고요. 앞전에도 임차인들이 그 왜 다가구 주택에서 통으로. 임차인들이 통으로 그냥 네. 배당 요구를 안 해가지고 이게 최우선 변제 그 요건이 혜택을 못 충족, 받았- 그죠. 네. 충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런 그런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예. 경우도 주로 이게 주택임대차법에 보면 거의 다가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당 요구만 해도 괜찮은데 그거를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이 다가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많은 것 같고 보증금이 소액이 네, 아니라서 그렇죠. 뭐 그런 거 잘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아까 그 다가구 주택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가구 주택이 이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앞에 잠깐 우리 앞으로 네. 넘어가 보시면 우리 최우선 변제권에서 일단 우리 일반인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 그 임차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일정액만 네. 소액 임차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만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가구 주택에 소액 임차인들이 많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의 그 임차 보증금을 다 합쳐서 그 주택가액의 주택의 이제 경매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경매 낙찰가액. 네. 그 낙찰가액의 2분의 1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도 제한도 또 따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역시 네. 나눠봤으면 네. 합니다. 가령 어떤 이제 주택이요.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가서 이제 경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 가액이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다.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의 이제 근저당권자, 갑은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갑이. 근저당권의 금액이 이제 채권 금액이 8천만 원.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은 21년, 그러니까 근저당보다는 후순위다. 아까 근저당은 20년 4월 1일인데 21년 5월 18일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임차 보증금은 이제 6천만 원이고, 일단 부산광역시를 한번 기준으로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자 6천만 원 자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이제 경매에서 이제 낙찰이 됐다라면 얼마를 누가 먼저 이제 배당을 받아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법의 소액임차인의 그 보증금에 대한 그 규정은요, 아주 자주 거의 제가 보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개정이 되면서 밖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느 시점을 일단 기준으로 할 것이냐, 소액임차인 아까 해당이 돼야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인데, 자 그게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20년 4월 1일, 항상 근저당권 설정일, 최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소액임차인의 그 보증금의 기준은 최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만약에 근저당이 여러 개가 설정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최초로 설정이 됐던 일을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아까 지금 요 케이스는 다시 보면 이제 요즘은 막 제가 보면 기억이 금방금방 사라져요. 2020년이었죠. 4월 4월 1일. 자, 2020년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2020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아까 2021년 이후에는 표 밑에입니다. 2021년 이후에는 그러면 아까 표 위에 부분에 해당한다 그죠? 2020년이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니까 여기 두 번째 줄 이제 노란색으로 지금 표가 돼 있죠. 부산광역시. 다만 부산광역시도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제외 해당되고, 부산광역시니까 기준이 6천만 원이에요. 일단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6천만 원입니다. 소액임차인이 6천만 원이 조금이라도 넘어가시면 이제 소액임차인이 아닌 거고, 6천만 원이 기준이고, 그럼 아까 그 임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소액임차인의 기준에는 해당된다 그죠?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은 2천만 원만 이제 그죠?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표로 이제 와 보시면, 우리 근저당이 4월 1일에 2020년 4월 1일에 설정이 됐으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제외하고는 6천만 원이었으니까 딱 6천만 원이니까 딱 해당된다 그죠? 6천만 원. 다만 이 중에서 얼마만요? 2천만 원만 이제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순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을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설령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지만 2천만 원은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 1억 2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자 갑이 8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을은 우선 변제권이 우선 변제권 앞에 2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권으로서 받아간 거고,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을이 이제 6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이 남았다 그죠? 근데 이제 2천만 원 이제 남은 돈은 2천만 원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2천만 원을 배당 받고, 결국 이제 나머지 2천만 원은 이제 배당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도 근저당이 이렇게 많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아무리 이제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제 소액이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그 사이트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